사람 운명, 인연이라는 게 참 제기다 싶어요. 인연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라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인과 연을 아울러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뜻하는 말이지요. 원래 돌고 돌아서 만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기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지우고 싶었던, 끊어내고 싶었던 인연이었을지 몰라도 돌고 돌아 다시 한번 운명처럼 만나게 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할게요. 저는 제 나이 16살에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시절에 친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해 돌아가신 뒤 우리 친정엄마는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고생고생하시며 저를 키워내셨죠. 아유, 수민이 엄마, 솔직히 수민이 엄마 나이면 아직 젊잖아. 다시 재치 자리라도 알아봐서 시집가면 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친척분 중에 아이 없는 친척이 있거든. 그 집에 수민이 양녀로 보내고 수민이 엄마는 새 출발해. 애 딸린 여자가 다시 한번 시집가기 쉬운 줄 알아? 남의 자식은 절대 못 키우는 법이거든. 내가 수민이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유, 감사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수민이를 딴 집에 버려놓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저는 수민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아유, 내가 다 아까워서 그렇지. 아직 창창한 나이에 애 하나 때문에? 솔직히 수민이가 짐덩어리잖아.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외모의 나이구먼.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아무튼간 생각 있으면 말해. 우리 친척네 집 꽤 괜찮아. 아들을 더 원하긴 하지만은 내가 우리 수민이 엄마랑 친하니까 이런 제안도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은 우리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저를 딴 집에 입양 보내고 재혼을 하라고 부추겼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절대로 우리가 떨어질 일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셨었죠. 그렇게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제 나이 16살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엄마를 위해서는 너무나도 잘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뿐인데 뭔가 새로운 사람이 아버지라는 자리에 온다는 것이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죠. 엄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축하를 해주어야 하지만 16살 사춘기를 한창 겪을 나이잖아요. 그러니 진심으로 축하를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엄마도 여자이고 엄마 인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동안 저에게만 너무 얽매여서 살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잘 됐다고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당연히 엄마의 미래를 축하해주고 엄마의 사랑을 지지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지금 와서 다 크고 난 뒤의 생각이고 당시에는 싫은 마음이 조금 더 컸어요. 저에게 아빠가 생긴다는 기쁨이 한편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제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지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존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재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축하한다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 가족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16살부터 19살까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새 가족에게 적응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결국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만 타인으로 느껴졌거든요. 다들 한데 어우러져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구박대기 마냥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저만 물에 섞이지 못한 기름 같았죠. 전 결국 재혼 가정에서 버티지 못하고 새 가족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집을 나와 가출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창피한 일이지만 철없던 10대 시절의 오기와 패기 같았던 것이었죠. 그 집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지쳤기 때문에 저는 짐을 챙겨 가출을 했어요. 그 시절에 그렇게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뉴스를 장식할 정도로 사회적 문제이기도 했어요. 컴백홈이라는 노래도 나오고 그런 시절이라 저도 까짓것 가출 그거 하나 못하겠냐 하는 오기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런 행동은 안 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가슴에도 대못을 박은 일이었으니까요. 가출을 했으니 다시 붙잡혀 그 집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학교도 나가지 않았고요.
요즘이랑은 다르게 그 당시에 청소년 쉼터 같은 것이 어디 있었겠어요? 전 일단 붙잡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아예 다른 동네로 버스를 타고 정처 없이 떠났다가 몸 누일 곳이 없어서 아주 작은 양로원에 들어가서 자게 되었어요. 아니, 얘는 누구야? 누구 소녀 딸이야? 누구 할머니 찾으러 왔어? 노인네들만 몇 명 모여있는 공간에 어린애가 들어오니까 신기하네. 저 사실은 오갈 곳이 없어서요.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서 며칠만 지내면 안 될까요? 할머님들 물건 절대 손 안 대고요. 그냥 화장실만 쓸게요. 여기 구석 자리에서 자면 되거든요. 양로원이라는 게 마을에 달린 작은 공간이기도 했고 뭐 훔쳐갈 게 있을 만한 곳도 아니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화장실만 딸려 있었거든요. 제가 애처롭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사람 몇 명 없는 동네 작은 공간이라 그런 건지 할머니들께서는 제 사정을 묻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하라 말을 해주셨어요. 이 어린애가 얼마나 급한 사정이 있었으면 집 떠나와 이러겠어. 뉴스에서는 가출 청소년들이 문제라고들 하지만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면 애들이 왜 가출을 하고 그러겠냐고. 에휴, 그냥 며칠만 지내다가 간다고 하니까 그러라고 해. 아유, 놓친 애들만 있는 곳에 어린애 하나 있으니까 활기도 살아나는 것 같고 좋긴 한데 그래도 학교는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학교는 졸업을 해야지. 아유, 냅둬 지 인생인데 나중에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한두 가지야.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면서 고생해봐야 찰도 들고 하는 게야. 여기 이거 누르면은 온돌 들어오니까 밤에는 문 꼭 걸어 잠그고 뜨끈하게 자. 감기 걸려. 우리가 하트 칠 때 쓴 모포가 좀 더럽긴 하지만은 덮고 자는 데는 문제 없을 게다. 저는 할머님들의 배려로 학교도 가지 않고 양로원에서 지내면서 점심에는 할머니들이 싸온 도시락을 먹으며 지냈고요. 저녁에는 다이어트 좀 한다는 생각으로 굶으면서 버텼어요. 가끔 제가 굶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할머님께서 음식을 싸다 주시기도 했고요. 하트 치면서 딴 돈으로 500원을 주시면 나가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었죠. 그렇게 며칠을 버티니까 할머님들께서도 이제 슬슬 집에 가라고 잔소리를 하셨고 전 더 이상 이렇게 지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기숙사가 주어지는 공장이라도 들어가려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파주라는 동네에 그런 기숙 공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요, 정말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만두지도 않고 어떻게든 버틸 테니까 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근성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아이, 안 된다니까. 이게 월급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이랑 통장 4번이랑 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못 받게 되어 있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데 찾아봐. 어쩔 수 없이 할머님들께서 밥이라도 사 먹으라고 주신 돈으로 찜질방에 가서 하루 자야겠다 싶어서 찾아가니까 그곳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주간에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면서 생활을 해도 된다는 말에 더는 볼 것 없이 바로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남의 돈 떼먹는 경우가 허다했고 제가 또 가출 청소년이라는 걸 들켰기 때문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낮 시간에는 찜질방 구석에서 틈틈이 공부까지 해가면서 검정고시도 치르게 되었어요. 찜질방에서 법적인 성인이 될 때까지 일을 했고 나이가 되자마자 바로 기숙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지요. 정말 그렇게 일을 하면서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저는 버티고 또 버텨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죠. 돌아가 봐야 저에게는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출이라는 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성인까지 되었는데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한 고난 끝에도 저는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입사를 하고 퇴사를 하는 걸 보았고, 그렇게 기숙 공장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일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숙식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정말 꽤 많은 돈을 저금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기숙 공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가 나이 30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고, 시댁 식구들 또한 나의 부모님이다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모시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들이 저에게 베푸는 것은 인심이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으니까 신혼집을 얻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부터 저희는 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모아온 돈이 꽤 있지 않았겠어요? 남편이랑 서로의 재산을 오픈하고 돈을 같이 합쳐서 결혼식 준비도 하고 신혼집도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모은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결혼을 조금 더 늦게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운명처럼 당신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번 돈은 족족 노느라 쓰고 사고 싶은 거 사는데 썼지. 내가 당신을 이렇게 일찍 만날 줄 알았더라면 돈을 모아뒀겠지. 가진 게 정말 한 푼도 없어 나. 어떡하지? 아니, 결혼 약속하고 재정을 까보기로 하기 전까지 아무 소리도 없다고 갑자기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난 적어도 당신이 직장 생활을 좀 했으니까 모아둔 돈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지.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인데 어쩌지? 난 대학도 졸업하고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했으니까 20살 되자마자 직장 생활을 시작한 당신이랑은 금액부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지금 내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이 나이에 돈 모은 애들 얼마 없을걸? 근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도 있잖아. 없어도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10년 동안 모아온 돈이 1억 조금 넘는데 이 돈으로 우리 결혼식 준비를 하고 살림살이 장만하다 보면 전셋집 구할 돈이 턱없이 모자라잖아.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근데 그 대출빚 갚는 것도 엄청 힘들다고 하던데. 사실 나 빚 같은 게 무서워서 신용카드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저희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댁에서는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희가 모아온 돈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라고 형편이 되어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또 친정이 없지 않니?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합가를 해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게 어떻겠니? 제가 아무래도 기숙 공장에서 쭉 일을 했었으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공장을 나와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를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기숙 공장 위치 자체가 외진 곳에 있기도 했고 통근 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거기 입사를 한 사람들은 저처럼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집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죠. 물론 출퇴근을 하는 관리직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던 파트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 퇴직을 하게 되었어요. 네가 당장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을 하고 나면은 말이다.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대출금 갚아 나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와중에 아이까지 낳고 키울 돈이 어디 있겠어. 나는 하루빨리 손주도 안아보고 싶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니까 같이 학가를 해서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사실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곳이 아니라서 어머님, 아버님을 정말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어요. 합가를 해서 같이 살다가 서로 안 맞아서 틀어지게 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러면 잘 됐네. 어차피 진짜 핏줄이 섞인 가족들끼리도 같이 살다 보면 부딪히지 않겠니? 그 정도는 서로 감수하면서 살자꾸나. 대신에 네가 그 모았다는 그 1억 말인데 그건 나한테 맡겨두는 게 좋겠구나. 나중에 너네 분가할 때 내가 고스란히 돌려줄게. 아무래도 돈 들고 있다 보면 딴 데 쓰고 살살 녹는다. 그러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니? 내가 맡아놨다가 잘 돌려주마. 저는 그때까지 아무런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에게서 받아간 1억이라는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분가하면 돌려주겠노라 했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자 정도는 시어머니가 받아 챙겨 먹지 않을까 싶긴 했지만 사실 그 정도는 합가해서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겨졌어요. 저는 그저 시댁이라는 곳이 제 가족이 되어줄 사람이라고 했지 저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술을 쓴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저도 가출을 해서 가족과 등을 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그 이름 안의 품이 그리웠고 혼자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북적북적하게 다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사람을 믿었고 바보처럼 세상 물정을 몰랐던 거죠. 당신이 조금은 불편할지도 몰라도 다 같이 살면 재미는 있을 거야. 아이 하루 종일 심심할 틈도 없을 거고 말이야. 원래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 당신은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와서 잘 모르겠지만 서로 허울을 덮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조언도 해주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한번 살아보자. 나도 늘 가족의 품이 그립긴 했어. 나도 내 부모님께 하지 못한 효도를 시부모님께 다 하면서 살아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합가하게 되면 초반에 많이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가운데서 내 편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거 다 막아줄게. 당신이 노력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고 전 그 말을 믿었어요. 시댁은 방이 3개 있는 아파트였는데 안방은 시부모님이 쓰고 남편과 제가 2번째 방을 쓰고 작은 방을 도련님이 쓰면서 5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부터 아주 교묘하게 저의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아유, 나도 이제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는 것조차 고통스럽구나. 집안일 해야 할 게 투성인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청형외과라도 가봐야 하려나? 아유, 빨래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데. 어머님 많이 아프시면 좀 쉬세요. 빨래는 제가 하면 되죠. 그러지 마시고 전기장판 세게 틀고 허리라도 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저랑 같이 정형외과 다녀오시겠어요? 아니다. 너도 집안일 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텐데. 네 말대로 이 전기장판 틀어놓고 허리 좀 지지고 있어야겠다. 그 빨래 좀 부탁하마. 저는 노예 생활을 자처하고 나선 거나 다름없었죠. 매일같이 허리가 아프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정형외과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집안일도 하나둘 제가 도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빨래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기 돌리는 일, 걸레질을 하는 일, 밥 차리는 일까지 모든 일을 저에게 떠맡기는데 이게 한 번에 맡긴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몫으로 자연스럽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여유 시간 하나 가지지 못하고 집안일을 전부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뒤였죠. 처음에는 그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저를 부려먹은 거죠. 아이고야, 오늘은 무릎이 왜 또 이렇게 말썽인지 모르겠다. 어제 친구들 만난다고 나가서는 너무 무리를 했나? 예, 오늘 내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도무지 몸이 안 따라주는구나. 화장실 청소요? 제가 할게요. 근데 어머님 오늘은 이불 빨래도 널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말이다. 이미 빨래하겠다고 속까지 다 꺼내놨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고. 아유, 네가 좀 대신 해줄 수 있겠니? 이불은 제때 빨아야 오래 쓰는 법인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낑낑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싫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픈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큼지막한 것들을 맡기다가 점점 잔심부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 물 좀 떠와라. 허리 좀 주물러 봐라. 예, 가서 간식 좀 챙겨와라. 그 모든 심부름을 별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저도 길이 들여지게 된 것이었죠. 아우, 트트. 아니, 나물 무침에다가 소금을 퍼부었니?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시금치 사온 거 하나도 못 먹게 생겼네.
너 이런 식으로 반항이라도 하는 거야 뭐야? 반찬 만드는 게 뭐가 어렵다고 간 하나를 못 맞춰서 이렇게 짜게 만들어? 죄송해요. 간을 적당히 한다고 했는데 어머님 입맛에는 짠가 봐요. 앞으로는 간을 좀 덜 할게요. 누구 소름에 절여지는 것도 아니고. 아유, 요즘 생활비는 아껴 쓰고 있는 거야? 가계부 쓰라고 말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숫자 적은 거 하나를 못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검정고시 출신은 안 된다니까. 대학 못 나온 것까지는 내가 이해한다고 쳐도 그래도 말이다.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는 거 아니냐? 검정고시가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마찬가지인걸요. 저도 대학 다니고 싶었어요. 돈 벌어서 당장 생활해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이것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그래. 내가 언제 네 사정이 궁금하다고 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주 따박따박 그냥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짓만 골라 하고 있지. 네가 이러니까 부모한테 버림이나 받은 거야. 아이 그리고 내가 손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전혀 없어. 너 어디 몸에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냐? 그거 속이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저한테 이리저리 화를 내시는데 저라고 뭐 할 말이 없겠어요? 시부모님의 도련님까지 같이 살고 있는 집이었고 방문이 제대로 잠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어요. 상황이 따라주지 않았는데 남편이랑 외박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몰라도 그런 처지도 아니었어요. 집안일을 핑계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거기다가 남편 놈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허구한 날 술을 마시러 나가버리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더더욱 가지는 게 어려웠어요. 남편이 매일같이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제 탓을 했어요. 얘, 네가 매력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겠니? 우리 아들이 겉도는 이유가 뻔히 보이는구만. 너만 모른 척해서야 되겠어? 시어머니는 제 자존감을 매번 깎아내리기 바빴어요. 저는 점점 무기력한 인간으로 변해가면서 시어머니 말에만 복종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지요. 젊었을 때는 패기가 넘쳤으니까 이런 부조리함과 가스라이팅에 대해 대적을 하려고 했을지 몰라도 저는 기숙 공장에서 외롭게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적응을 해버렸고 어릴 때 가출까지 감행했던 그 시절의 모습은 사라지고 순종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는 유일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니까 대들고 반기를 드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시집살이를 누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겠어요. 대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으니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것이었죠. 거기다가 당장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은 시어머니가 들고 있지 남편이랑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꺼낼 수도 없지. 3년이라는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저는 점점 말수조차 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우리 남편이 뜬금없이 저에게 일방적인 통보를 했어요. 나 회사 때려치웠어. 상사가 하도 거지 같은 일로 꼬투리 잡고 화를 내잖아. 아니 오후에 할 일 다 끝내놔서 점심시간에 반주 몇 번 했다고 잔소리를 하는데 짜증이 나서 원. 일을 하다가 음주를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일이지. 아무리 오후에 할 일을 끝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몇 번 잔소리를 들었다고 대책 없이 일을 그만두면 어떡해. 당장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어차피 당장 분가를 할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적응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이대로 사는 거 나쁘지 않잖아. 나 우리 엄마 아빠랑 살아서 좋은데 당신도 좋잖아. 이 인간은 대책 없이 행동을 했죠. 거기다가 일을 그만두었으니 더 이상 출근을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낮부터 술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서 술을 먹는데 정말 답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술독에 빠져서 사는 놈이 아니었는데 아니 얼마나 집안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면은 허구한 날 술을 처먹고 들어오겠어. 이게 다 집안에 여자를 잘못 들여서 이 사달이 난 거다. 너랑 결혼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저런 놈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어휴 내가 답답해서 원. 일을 어쩌면 좋아? 모든 일의 원인은 저였어요.
시댁에서는 마치 감정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 마냥, 아니 원망할 대상이 필요한 것 마냥 모든 일에 저를 갖다 붙였죠. 저는 견디다 못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릴 땐 생기지 않던 아이가 떡하니 생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당장 임신을 한 몸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찜질방이나 양로원에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결국 이혼을 포기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게 되었는데 그동안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매일같이 술을 먹으러 나가느라 생활비 한 푼을 보태주질 않았죠. 아니 우리 아이를 제대로 한번 안아준 적도 없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늘어갔고요. 너는 도대체가 우리 집안에 뭘 알아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아이 키우는 비용까지 전부 대주고 있으니 우리 집안에서 생기는 집안일은 모조리 네가 다 떠맡도록 해라.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아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애 분유값 하나를 벌어올 생각을 안 해. 전 정말 식모나 다름없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시부모님 비 맞춰가며 도련님의 속내의 빨래까지도 제가 제 손으로 다 직접 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가 먹을 분유값조차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식모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를 굶길 수가 없으니 전 집에서 하루 종일 시댁의 노예로 살아야 했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되자 저도 생각을 고쳐먹게 되더라고요. 아이를 보내놓고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작은 쪽방에서라도 아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가능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1억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는 못 버티겠어요. 저한테 가져가셨던 1억 분가할 때 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돈 돌려주세요. 그동안 챙긴 이자들은 어머님이 가져가신다고 해도 원금이라도 꼭 좀 돌려주세요. 제 평생을 모은 돈이니까요. 제발 부탁 좀 드려요. 아유 얘 좀 봐.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얘 그동안 니네 세 식구의 생활비로 다 쓰지 않았겠냐. 우리가 모은 돈이 있어서 그동안 너네 생활비를 보태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양심도 없게 니네가 그동안 먹고 사느라 그 돈 다 썼어.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제 돈으로 생활비를 주면서 저한테 생색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제 돈이었음에도 시어머니에게 빌빌거리면서 받아 썼다는 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 1억이라는 돈을 다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난리를 쳤죠. 아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돈을 다 썼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생색을 내셨으면서 그게 전부 제 돈이었다는 거예요. 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 돈 돌려달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이라고요. 내놓으라고요. 술에 취해서 제 울분을 듣던 남편은 저에게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 집을 어떻게든 탈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결혼을 할 여자가 생겼다면서 집에 데리고 온다고 저한테 음식장만 제대로 하라면서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내 여자친구가 갈비찜을 좋아하니까 아주 야들야들하게 소갈비찜을 준비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형수. 집밥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우리 형수가 음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니까 제대로 솜씨발이 좀 해봐요. 도련님까지도 저에게 욕을 하는데 서럽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 집에서는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아무튼 주말 저녁에 예비 동서가 집에 방문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부엌에 밀어넣고서는 이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손윗 사람이 될 텐데 예비 동서랑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부엌대기도 아니고 이 집 식구인데 여기서 나오지 말라고 하세요. 네 주제에 무슨 인사를 하려고 들겠다 그런 말을 해.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어떤 아이인 줄 알고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요? 뭐 집안이라도 빵빵한 집 딸인가 봐요? 사돈이 뭐 국회의원이라도 된대요? 그러면 저는 인사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싸가지 봐라. 예비 며느리가 글쎄 의사다 의사. 네 주제에 비빌 주제가 되는 줄 알아? 아이 괜히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얌전히 있어. 예비 동서가 방문을 하고 저도 궁금하긴 하니까 빼꼼 나가서 얼굴을 봤는데 화려하게 생긴 게 꽤 예쁘장하더라고요.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있어 보였는데 확실히 젊어서 그런지 뭐래도 예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꼬질꼬질하게 앞치마 메고 요리나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예비 동서가 저를 빤히 보는 게 아니겠어요? 괜히 좀 어색하다 싶어서 저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저분은 누구세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의사 며느리는 하나도 신경 쓸 거 없는 사람이야. 아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식모. 우리 며느리는 집안일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돼. 내가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식모 보내줄 테니까 바깥일이나 열심히 하면 돼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도 되니까 알았지? 얼른 가서 우리 집 식모가 만든 음식 한번 먹어봐. 맛있으면 내가 매번 반찬에다 주라고 할 테니까. 시어머니가 깔깔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발끈해서 뭐라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장 이 집을 나가서 생활할 방법도 없었고 저한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말에 반기라도 들었다가는 우리 아이랑 저까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엄청나게 무기력한 상태였기도 했고요. 속이 상하고 마음속으로 쌍욕을 퍼부어도 저 인간들 앞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제가 너무 싫고 초라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그들은 제가 만든 갈비찜 맛있게 처먹고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더라고요. 예비 동서가 인사를 다 나누고 집에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웬일로 칭찬을 다 하더라고요. 아유 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갈비찜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우리 둘째가 결혼하고 나면 말이야 가끔 둘째네 집에 가서 갈비찜이나 좀 해주렴. 내가 너를 식모라고 소개했으니까 집안일 잘해주는 거 잊지 말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같이 이 집구석을 탈출하는 꿈을 꾸었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며칠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게 되었고 예비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 상견례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도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상견례에 대한 말을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 이제 도련님도 상견례 해야 할 날짜 다가오지 않아요? 언제 한대요? 어디서 하는지도 알려주셔야 저도 준비를 하죠. 네가 왜 준비를 하냐? 너는 우리 집 식모라고 소개를 했는데 말이야. 네가 상견례 자리에 나타나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겠니? 그날은 그냥 집에서 얌전히 쉬거라. 그날은 특히 집안일 안 해도 뭐라 안 할 테니까 그냥 집에 있어. 아무리 저를 가족이라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남편이랑 결혼해서 같이 산 시간이 있는데 상견례 자리에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게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제가 복수도 꿈꾸고 있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대화하는 걸 엿듣고는 상견례 자리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냈고 물론 그들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요. 굳이 그 자리에 찾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비 동서에게 이 집구석에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라도 하고 이 결혼을 파투라도 내야 제 속이 시원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견례에 대해 안다는 사실을 꾹 참고 있다가 굳이 상견례 자리에 아이를 얻고 찾아갔더니 입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아주 식겁을 하더라고요. 그 표정이 너무나도 가관이라서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머니, 아니 네가 여기로 어디라고 와? 당장 집에 돌아가지 못해? 내가 분명히 집안일거리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왔는데 네가 감히 그거를 무시하고 여기를 찾아와? 어머님이 오늘은 집안일 쉬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가족인데 이 자리에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만 빼놓고 상견례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어차피 나중 되면 다 들키게 되어 있는데 오늘 들키나 나중에 들키나 뭐가 다르다고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쳐내면서 집에 가라고 소리를 치는데
누가 다가와서는 아니 사돈 여기서 뭐 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저랑 시어머니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죠. 보니깐 예비동서와 안사돈으로 보였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휴, 정말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아이고, 안싸돈 오셨군요. 아유, 저희 집에서 부리는 식문연이 여기까지 쫓아왔지 뭐예요. 비싼 밥 자기도 한 끼 얻어먹고 싶다는데 무례한 것 같아서 끄집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못 배워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줘야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엄마를 왜 못 알아보겠어요. 예비동서의 엄마 안사돈이 바로 제 친정엄마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만에 만나는 우리 엄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엄마를 여기서 딱 만나는지 친정엄마도 저를 한눈에 알아보고서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았고 예비동서가 냅다 제 손에 잡더니만 울먹거리더라고요. 어쩐지 지난번에 잠깐 봤는데 이상하게 낯이 익다 했어. 언니 맞지? 언니 내가 미안해 언니. 여러분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싶지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가출을 하기 전 엄마가 재혼을 했을 때 집안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엄마가 재혼한 새아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저랑은 6살 차이가 나는 여자아이였는데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다고 했었죠. 제가 16살이었으니까요. 이건 뭐 팔자에도 없던 어린 여동생이 생긴다고 하니까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조금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엄마는 새아빠와 재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는다고 했고 새가족이 생기면 잘 부탁한다고 말을 하셨죠. 엄마는 친구도 별로 없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등바등 사느라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가족이라고 해봐야 딸인 저뿐이었고요.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결혼을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처음 새 가족을 만나는 자리니까 저도 나름 준비를 해서 가게 되었어요. 어린 여동생에게 줄 편지도 써가고 선물도 용돈을 모아 준비해서 갔는데 생각보다 자리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당장이라도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거기다가 새아빠 딸이 저한테 너무나도 낯을 가리기도 했고 제가 준비해서 간 선물을 보더니만 관심도 주지 않더라고요. 누가 요즘 이런 인형을 가지고 놀아. 애기들이나 가지고 노는 거지. 나한테는 쓸모없는 물건이네. 언니가 다시 가져가. 나 안 가질래. 그때는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어른이 아니고 그때는 중학생이었으니까요. 그냥 서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할 뿐이었죠. 엄마가 재혼이라는 걸 하고 새아빠, 새 여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새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엄마 혼자 벌어서 힘들게 살다가 사업하는 새아빠가 생기게 되니 갑자기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게 되었죠. 이상하게 큰 집에서 사는 게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 더 큰 문제는 새아빠 딸이었어요. 저에게 생긴 의붓 동생은 저를 엄청나게 질투하고 싫어했거든요. 제가 중3이었으니까 시험도 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시절에 저는 성적에 예민한 편이었어요. 공부를 할 때는 무조건 조용해야 했고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죠. 엄마랑 둘이 살 때는 엄마가 일을 하고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재혼을 한 뒤에는 여동생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얘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뭔지 시험 기간만 되면 저를 방해하더라고요. 갑자기 놀아달라고 떼를 쓰거나 제 방에 불쑥불쑥 찾아와서 어지럽히고 가고 제 물건을 뒤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새아빠가 여동생 보고 시험 기간에는 방해를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저는 여동생의 행동에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말 독서실이라도 다니고 싶었죠. 하지만 밤늦게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저를 보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여동생은 더욱 날뛰기 시작했죠. 제가 말을 해봐야 통제가 되지 않고 우리 엄마는 새가족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동생을 혼내지 못했기 때문에 새아빠에게 말을 했는데 새아빠가 여동생을 크게 혼내주셨어요.
그 일로 여동생은 저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고 은근히 저를 질투하고 못살게 굴었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엄마가 동생한테 엄청 잘해줬거든요. 누가 진짜 딸인지 헷갈릴 정도로요. 저는 다 컸으니까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여동생만 챙겨줬어요. 학교를 등하교할 때도 끝날 때도 마중을 나가고 하셨고요. 그렇게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생이니까 엄마가 저한테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면 그걸 못 견뎌 하곤 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면서 엄마가 저를 챙기면 울고불고 떼를 쓰고 아주 지랄 발광을 했어요. 수민아, 우리 윤진이가 아직 어리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 줄 수 없겠니? 윤진이가 새 가족이 생겨서 아직 적응하기가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 부모님의 애정을 갈구하는 나이니까 본인에게 더 관심이 쏠렸으면 하는 것 같구나. 엄마와 새아빠는 저를 설득시키려고 말을 했지만 나도 미성년자인데 왜 맨날 제가 참아야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요. 저도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동생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으르렁거리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잘 지내보려고 안 했겠어요? 저도 노력이라는 걸 해봤죠. 일부러 간식도 사다 주고 말도 걸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저랑 곧 잘 노는 것 같으면서도 엄마랑 새아빠만 오면 저를 그렇게 싫어하고 밀어내고 그랬어요. 10살짜리 애가 얼마나 영악하고 구라를 잘 치는지 매번 제가 된통 당하고 말았죠. 엄마, 수민이 언니가 나를 밀쳤어. 어제는 나를 때리기까지 하더니 언니랑 못 살겠어. 언니가 자꾸 엄마랑 아빠 안 보일 때마다 나 괴롭혀. 수민아, 정말 그랬어? 네가 이윤진이 밀고 때리고 그랬단 말이야? 아무리 이윤진이가 때를 쓰고 귀찮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아니 그렇게 손찌검을 하면 안 되는 법이지. 나 안 그랬다니까? 내가 왜 윤진이를 때리고 밀치겠어. 한 주먹거리도 아닌데. 그냥 나 귀찮게 하니까 나가서 놀라고 나 방해하지 말라고 말로 그랬다니까. 그래, 우리는 수민이를 믿지. 윤진이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알고는 있는데 너무 밀어내지만 말고 같이 놀아주고 좀 그래줄 수 없겠니? 윤진이도 수민이랑 놀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었으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살자. 물론 엄마랑 새아빠는 저를 믿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이 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기집애가 점점 더 촘촘하게 구라를 치더라고요. 어디서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에 멍이 들었는데 그게 제가 밀어서 넘어진 거라고 아주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곤란했던 적도 있었고요. 더 황당했던 건 놀이터에서 어디 담배꽁초를 주워와서는 제 방 휴지통에 넣어주고 제가 방에서 담배를 태운다고 담배 냄새가 난다면서 일러 바친 거예요. 저는요 맹세코 담배를 태워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제 방 휴지통에서 담배꽁초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날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았어요. 제가 맞는 걸 보면서 과자 먹고 있던 여동생을 정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살면서 저는 매번 언니니깐 참아, 네가 언니니깐 이해해 라는 말만 들으면서 살았고 동생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언니, 이번에 나 숙제 많아서 그런데 언니가 좀 도와주라. 언니가 풀면 1분도 안 걸리잖아, 이거. 수학 문제집이랑 국어 문제집만 해주면 돼. 학교에서 내준 숙제인데 어려워. 학교 선생님이 숙제를 왜 내주시겠니? 집에서 공부하라고 내주시는 거 아니겠어? 너 스스로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해달라고 할 건데. 나도 바빠. 엄마한테 그럼 미른다. 언니한테 공부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언니가 무시했다고 하면 또 언니만 혼날걸? 언니, 문제집 풀고 나서 나 고구마 튀김 먹고 싶은데 냉장고에 있다고 그랬거든? 그것 좀 데워서 주라. 나는 가스레인지 만지면 안 된댔어, 엄마가. 제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니가 자꾸 무시한다고 잘 지내려고 해도 언니가 안 놀아준다고 울고불고 했어요. 전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되었고 제 편인 줄 알았던 엄마와 새아빠까지도 저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었죠. 동생이 하도 때를 쓰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라고 말입니다. 저도 항변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말은 네가 참아였고
저는 18살에 그렇게 가출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이 일만으로 가출을 감행한 건 아니었고 결정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죠. 제가 호적상 양녀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저 재혼 가정으로만 인정을 받아서 저는 친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왜 언니는 성이 달라? 아, 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구나. 넌 남이야. 그러니까 맨날 언니만 혼나고 그러는 거지. 엄마가 나 혼내는 거 봤어? 못 봤지? 나는 딸이라서 그래. 에롱. 이런 유치한 말을 그냥 넘길 수도 있었지만 쌓여있던 감정이 있었으니 너무 열이 받아서 여동생의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걸 우리 엄마가 직통으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었죠. 수민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그럼 윤진이가 말했던 것들이 다 사실이었던 거야? 네가 아니라고 해서 믿어줬는데 정말 그동안 윤진이를 때리고 밀치고 그랬던 거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처음으로 때려본 거야. 그리고 엄마도 다 들었잖아. 나보고 성이 다르다고. 우리 가족 아니라고. 내가 엄마 딸 아니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참아? 어차피 애가 그냥 하는 말이잖아. 네가 안 놀아주고 무시하니까 윤진이가 속상해서 한 말이잖니. 네가 이해해야지. 윤진이는 아직 어린아이잖아. 12살이 뭐가 어려. 엄마, 나 12살 때는 엄마 일하러 나가면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집 지켰어. 근데 얘는 어린애고 나는 뭐 성인이야? 나도 그렇게 따지면 아직 어리지. 너 정말 엄마 속상하게 자꾸 왜 그래? 윤진이한테 사과해 얼른. 언니가 되어서는 어떻게 동생의 머리를 그렇게 칠 수가 있어. 나는 네가 정말 내가 알던 수민이가 맞는지 헷갈린다. 엄마까지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열이 받아서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그렇게 가출을 해버렸죠. 그리고는 뭐 양로원, 찜질방, 기숙공장을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었고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었죠. 제가 예비동서를 보고 한눈에 윤진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게 이 기집애가 쌍꺼풀도 하고 코도 높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이 살짝 익은 듯 싶으면서도 누군지 모르겠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워낙 어릴 때 모습만 기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정말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언니. 내가 언니를 만나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지 하고 있었어. 언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지. 그렇게 집 나간 뒤로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언니도 진짜 독한 거 알지?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언니 정말 미안해. 아니, 새아버지는 어디 가고 엄마랑 둘이 왔니? 아유, 옷 다 망가지겠다. 무릎 아프겠어. 일어나서 말로 하자. 어? 우리 아빠 언니가 가출을 하고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어. 아빠가 하고 있던 사업도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말이야. 보험금 몇 푼 받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게 전부였어. 결국에는 그 집 팔고 엄마랑 나랑 작은 빌라 전세로 들어가서 엄마는 그때부터 내 공부 뒷바라지했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첫째 남편도 둘째 남편도 다 사별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친딸은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둘째 딸은 남이나 다름없는데 자기 손에 맡겨지게 되었고요. 근데도 우리 엄마 억적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동생 키우면서 누구보다 뒷바라지 열심히 하면서 매일 밤 울면서 제 이름을 잠꼬대로 불렀대요. 그 모습에 우리 여동생이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죄를 지었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얼마나 철없는 짓을 했던 건지 깨닫게 되었어. 내가 언니 나이가 되니까 정말 자괴감이 들 정도로 언니한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언니를 꼭 찾아서 사과하고 싶었어. 언니, 내가 언니랑 엄마 가슴에 큰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언니. 잘못했어. 엄마도 오열하고 여동생도 오열을 하고 저도 엉엉 울었고요. 우리 시부모와 뒤늦게 도착한 도련님은 무슨 상황인지 머리 팽팽 돌리고 있느라 바빴죠. 제가 거기서 눈물을 싹 닦아내며 말했어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 내가 할 말이 있어, 윤진아. 절대로 너 이 집에 시집 오지 마. 너 이 집 인간들이 나한테 식모라고 한 거 들었지?
나 사실은 이 집 첫째 며느리야. 아이쿠야, 얘. 아니, 내가 언제 너를 식모라고 그랬니? 식모 같은 애라고 했지. 아니, 네가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하니까. 둘째 며느리네 살림 어지러우면 가서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의미로다가. 저 오해하지 말아주렴. 둘째 며느리야. 식모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일은 도맡아서 하는 애니까 네 살림도 도와주겠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란다. 집 나가서 어떻게 살고 있나, 잘 살고 있는 건 맞는지 궁금했는데, 아니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여기 붙어 살고 있었던 거니? 이럴 거면 엄마를 찾아오지 그랬어. 내가 우리 언니한테 식모라고 하는 거 똑똑히 들었는데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 언니, 다 내 잘못이야. 미안해. 나 언니를 봐서라도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결혼 못하지. 아니 안 하지. 내가 그동안 시집살이를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어. 그런데 오갈 곳이 없어서 참고 또 참았던 거야. 내 발로 내 집을 떠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어. 거기다가 엄마도 이사 가고 연락 끊어졌잖아. 하루 이틀이면 돌아올 줄 알았지. 머리 식히러 나간 건 줄 알았지. 그 시간이 10수년이 지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품으로 돌아와라. 엄마 찾았는데 당장 이혼하고 엄마 품으로 돌아와. 너를 식모 취급하는 저딴 집안에 붙어 살 필요 없다. 아니 이런 개차반 같은 곳에서 내 딸 하루라도 더 못 있게 해. 우리 시어머니는 거의 혼절 직전이었어요. 그것도 그럴 게 없는 집안에 죄 돈 1억 훔쳐다가 살았는데 이제 돈도 다 떨어진 마당에 을사며느리 본다고 굶어 죽을 발자는 아니라고 신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제 여동생이 파혼 선언을 하니 시모는 뒤로 나자빠진 거죠. 그날 상견례고 뭐고 결혼 안 시킵니다 하고 엄마와 여동생은 제 손잡고 끌고 나왔어요. 저한테 바로 이혼 소송부터 하라고 여동생이 돈 다 지원하겠다고 변호사까지 알아봐주고 제 아이까지도 예뻐해 주더라고요. 내가 언니한테 그동안 못했던 것들 조카에게 다 해줄게. 언니, 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힘들 텐데 언니도 용기 내서 돌아와줘서 고마워. 저 또한 동생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은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고요. 친권 양육권 또한 제 몫으로 오게 되었어요. 이혼 확정이라는 판결을 받았을 때는 정말로다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2주일쯤 지났나? 갑자기 여동생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죄를 하면서 통장을 들이미는데요. 아이, 거기에 1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우, 얘, 이 1억이라는 돈은 뭐야? 너 이 돈이 어디서 났어? 내가 그 집에 가서 찾아왔어. 언니가 1억이라는 돈을 뜯겼다고 하길래 1억을 주면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겠다고 아직 그 일을 사랑한다고 거짓 연기를 했지? 그 돈에 미친 집안 사람들이 말이야. 의사며느리는 본인들의 노후라고 생각을 했는지 1억을 어디서 빌려왔는지 아니면 숨겨두었던 걸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1억을 주더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어쩌려고 그런 짓을 했어. 그 악덕한 인간들이 그냥 안 넘어가면 어쩌려고. 그럼 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지 뭐. 이건 우리 언니가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돌려받은 거라 생각할게요.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지. 엄청나게 황당해 하던데. 나한테 연락할 생각도 못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지들 엇보지 뭐. 저는 동생 덕분에 잃어버렸던 1억까지 되찾게 되었어요. 아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 끝에 받은 위자료로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동생의 권유로 간호조무사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이는 친정엄마가 돌봐주셨어요. 몇 개월 동안 코피를 쏟으며 공부를 한 결과 당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동생이 일을 하고 있는 병원에 자리가 나서 거기서 다음 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지난날의 앙금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다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아직 40도 안 된 나이이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희 세 모녀
아니, 저희 아이까지 내 식구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앞으로의 저에게 창창한 미래를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